자, 오늘은 그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삼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삼형제가 뭔가부터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유치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지분매각사건 요 세 개를 특수물건 삼형제 이렇게 지칭을 하기는 하는데요. 요 특수물건이다라는 것은 사실상 법률 용어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좀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워낙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삼형제 그러면 다 이걸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특수물건, 특수자가 붙었는데 특수물건이 왜 특수물건이라고 부르냐면 특수 권리가 설정된 물건이라는 뜻에서 특수물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확실히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추정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유치권 또 법정지상권 이거 특수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우리 마지막 그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공유지분 사건. 이 공유지분이라는 거는 뭐 어떤 설정되어 있는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권리의 대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 특수 물건에 공유지분 사건이 포함되는 거는 뭐 그걸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아마 그렇게 같이 세 개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을 왜 우리가 특수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특수물건이다, 특수권리다 이런 거 그 용어를 별로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모든 권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현행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현행법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인정을 해주면 되고요. 다만 그 인정 과정에서 제3자한테 불특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법률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정해주지 못한다. 이 법리는 계속 모든 권리를 분석하는데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리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유치권과 법정지상권만 가지고 특수권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등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권리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인수할 권리이냐 또는 소멸되는 권리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결국엔 권리 분석 과정인데 그 대상이 되는 권리 뭐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을 거고요. 뭐 저당권은 등기부에 나와 있죠. 지상권도 등기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모든 권리는 모두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부분의 권리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요. 그리고 그 성립 요건도 명확합니다. 법원이 따로 뭐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확정 지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압니다.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저당권 성립한 겁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지상권 성립한 겁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또 법정지상권도 등기된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 좀 특수하다. 분석하기가 까다롭다. 이래서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수물건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매 사건을 입찰해서 취득하고 투자를 했을 때 별로 수익이 안 난다. 워낙에 경쟁이 요즘은 많고요. 경매가 많이 대중화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입찰자들 많고요. 뭐 입찰자들이 많다는 것은 경매 시장에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 결국엔 낙찰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익을 내려면 남들이 못하는 거, 좀 어려운 거 이런 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결국엔 소득이 난다라는 차원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공유지분 매각사건 이 세 가지를 좀 특수 물건이다. 우리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차례대로 시간을 나눠서 이 세 가지 경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유치권부터 좀 보겠습니다. 유치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 공유지분 매각사건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야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야 이용해야 돈이 된다. 이런 취지지만 사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경매사건 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사건 누군가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런 사건 그거를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의 의미보다는 소극의 의미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는 물건을 유치권을 이용해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일반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분석이 어려우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좀 꺼리게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경쟁이 그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고, 그거를 유치권에 대한 분석을, 확신을 내가 갖고 입찰한다면 경쟁 없는 입찰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낮은 금액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부동산 경매 사건 수익 내기에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치권 자체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기보다는요. 자,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요 유치권 신고가 있게 되면 그 경매를, 입찰을 꺼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유치권은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또는 유가증권도 포함이 됩니다.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 또는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럽니다. 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점유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그 점유를 할 때는 아주 합법적인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유치권 등기하지 않고 점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물을 부동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동산도 돼요. 시계라든가 카메라든가 뭐 이런 동산에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 없죠. 등기부등본이 없는데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동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치권은 점유로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거죠. 쥐고 있는 걸 우리 유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법률 규정을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거 판례에서는 우리가 결련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일반 그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요 결련성, 법에서 말하는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요게 유치권의 핵심입니다. 물론 점유는 적법해야 됩니다. 뭐 강제로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강제로 뺏어서 내가 쥐고 있다, 이러면은 적법한 점유가 될 수 없고요. 이럴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결련성이거든요. 결련성. 근데 이 결련성이라는 게 단어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도대체 뭐야?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 해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률적으로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만,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부동산, 그 물건,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그 물건을 객관적인 가치를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킨 데 투여된 비용, 요 채권을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립하는 대표와 성립하지 않는 대표, 요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뭐 요거 지우고 다시 할까요? 자,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B가 여기에 전세 들어가요. 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권이 성립한 거죠. 우리가 뭐 전세다 월세다 이건 또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임차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계약으로 들어가서 살다가 만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사 나오죠. 뭐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은 나옵니다. 이사 나올 때 이 B가 A한테 주택을 반환하는 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살던 집을 반환하는 것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았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의무는 내일 할 테니까 네 의무는 오늘 이행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동시에만 해야 된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인데, 자, 이 B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A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B 역시 이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점유해도 됩니다. 이 점유해도 된다는 거 결국엔 계속 유치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법한 점유를 갖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아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뭐였죠? 결련성 있는 채권과 그죠? 적법한 점유 두 개인데 적법한 점유는 지금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냐 아니냐. 우리 국어학적으로만 봤을 때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요걸 생각을 하면요. B가 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준 거니까 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맞지 않습니까? 이거 돈을 개인적으로 그냥 이 주택하고 상관없이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B가 갖고 있는 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이행의 항변권일 뿐이지 유치권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게 판례의 아주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때 B가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결련성 있는 채권, 다시 말해서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 부동산, 주택이죠. 네,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B가 이 주택에 임차 들어갔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뭐 전세 보증금 3억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2년을 살고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그렇진 않죠. 그 2년 동안 뭐 주변 시세가 바뀌어서 가격이 올라갔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가격 상승의 원인이 B가 이 집에 살았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은 아니다. 물론 당연히 돌려받아야지만 집을 넘겨주는 건 맞지만 그게 유치권이라서가 아니라 동시이행 항변권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또는 결련성 있는 채권이라는 거는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투여된 비용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립하는 케이스, 요건 지금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치권을 우리 법원이 인정해주는 케이스의 대표를 또 봐야 되겠죠.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A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건축한 지가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B, 공사업자입니다. 건축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 B에게 이 주택을 좀 리모델링 해주세요. 깨끗한 집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B가 도급계약을 하고요. 이 주택을 새 집으로 싹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여된 비용이, 공사비용이 한 뭐 2억 정도, 대수선을 했는 모양입니다. 2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공사하느냐고 이제 B는 점유해서 들어가 앉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A가 공사가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B는 이때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집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반환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과 지금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죠. B, 여기서는 임차인 B는 임대인 A, 건물주죠. 부동산의 소유자죠. 그 소유자한테 받을 돈이 있고요. 그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집도 넘겨주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아니라 공사업자이지만 신분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B는 집주인 A한테 받을 돈이 있고요. 그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부동산을 반환해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사업자가 이 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에서 집이 말끔해졌습니다.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겠죠. 그죠? 이렇게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그 원인 채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A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다른 빚도 있어서 요 주택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입찰자는
낙찰 받고 나서 낙찰 대금 다 완납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소유권이 그렇게 요 A에서 입찰자, 낙찰자인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B는 여전히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채무, 요 공사대금 채무가 직접적으로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돈을 물어주지 않고는 이 집에 이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2억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렇게 공사업자 B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금액이 2억이다라고 한다면 입찰자들 입장에서는 이 물어줘야 되는 2억만큼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요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찰하고 나서 싸워봤더니 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더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이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다. 지금은 B가 나는 공사했어요.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이 이만큼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채권이 없더라. 아니면 점유가 적법하지 않았더라. 여러 가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이 2억을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낙찰자 입장에는. 그러면은 괜히 물건만 싸게 산 셈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을 잘 파악을 한다면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남들이 두려워서 입찰 못하는 물건에 입찰할 수 있고 그만큼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유치권 신고 주장이 있는 부동산 경매 사건을 우리가 그 특수물건이라고 하는 그 삼형제 중에 하나로 넣고 있는 이유가 요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유치권 신고가 있다 또는 유치권이 갔더니 프랜카드가 걸려 있다. 우리 도로 가다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약간 좀 공사하다가 중단된 그런 건물에 프랜카드로 유치권 행사 중 또는 빨간 낙하로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놓은 것들 있죠. 그렇게 점유를 표시하고만 있어도 신고하고 상관없이 적법한 채권과 점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이 되는 건데요. 가장 우리가 유치권 신고 또는 주장이 있는 물건에서 이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가장 쉬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대부분 보면 임차인들이 많이 유치권 신고를 해요. 임차인들이 유치권 신고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점유가 적법하잖아요. 그죠? 처음에 임대차 보증금, 월세든 전세든 간에 보증금을 내고 집주인한테 키를 넘겨받고 입주를 했을 겁니다. 그게 상가든 주택이든. 그렇다고 한다면 점유가 불법이진 않잖아요. 그죠? 일단 둘 중에 두 요건, 점유와 채권인데 하나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채권만 남았는데요. 요 신고하는 임차인분들이 이 유치권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받을 돈이 있으면 다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유치권 신고를 법원에다 하는데 그 채권의 내용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는 안 된대. 그럼 뭐가 되느냐? 공사대금 채권만 된대. 이 얘기는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공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테리어 공사죠. 그죠? 인테리어 공사. 근데 요 인테리어 공사 대금, 요거를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요. 그 유치권의 존부를 다투기 위해서 여러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판례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그 판례의 아주 또 확고한 입장은 뭐냐면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비용은 자기의 영업상 이익을 위해서 투여된 비용이지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다. 요게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렇죠. 다 허물어져가는 이렇게 창고, 요즘 아주 큰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 많이 유행하니까요. 다 허물어져가는 창고를 싹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아주 깔끔한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물건의 그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우리의 시선은 그렇습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법은요. 그건 주관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객관적인 가치라고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원래 창고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이 부동산을 다시 창고로 쓰려고 한다. 공장으로 쓰려고 한다. 사무실로 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투여됐던 인테리어는 다 철거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가치 상승이지 객관적인 가치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싼 돈을 줘서 그 잘해놓은 인테리어를 다 허물고 다시 창고로 쓸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는 그냥 시장 원리에 의한 것일 뿐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그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가치 증가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중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금, 시설 투자보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잘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점유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 후에 점유가 개시됐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한테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경매 개시결정 어떤 부동산을 경매를 할 때는요. 그냥 뭐 이게 확고해야 되니까 법원이 개시결정을 합니다. 이 경매 개시결정은 결정행위고요.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어요. 법원에서 하는 결정은요. 그래서 이 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이 개시결정의 취지를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는 왜 하겠어요? 어떤 부동산을 경매로 강제로 매각하는데 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사실을 제3자들한테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걸 모르는 제3자는 이 집을 살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집은 경매되는 거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 거래 행위를 할 사람은 그거 알고 해 라는 취지로 일종의 경고 차원이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의 압류에 대한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그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라고 한다면 성립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성립은 해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뭐였죠? 결련성 있는 채권과 적법한 점유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결련성 있는 채권과 적법한 점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유치권은 성립은 합니다만 그렇게 성립한 그 유치권으로는 고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낙찰받은 사람이 너 나가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는 나가야 돼요. 물론 순순히 임의로 명도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만 법률적인 권한으로 봤을 때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로 인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경매 사건의 낙찰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경매 개시결정이 나고 법원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집행관들 현황 조사 있고요. 또 그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 법인에서 또 개인 사무소에서 평가를 하러 나갑니다. 이때 사진을 꼭 남기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가서 사진도 남기고 현황 조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뭐 플랜카드라든가 이런 표식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도 또 집행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군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나중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와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점유가 개시된 걸로 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현황조사 감정평가가 있는 건데 그때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는 없었던 거니까 요 두 가지로 실무에서는 유치권을 많이 깨요. 그래서 봐야 될 거 채권이 결련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물론 그 유치권을 신고한 자의 유치권 신고서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련성이 있는 채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많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리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허위 유치권도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하나 그 채권 또 하나는 점유가 언제부터 개시되었느냐 정확히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경매 개시 결정 전부터냐 후부터냐 요것만 좀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캐치해낸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유치권은 또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유치권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뭐 내가 어떤 뭐 건물이 조그만 꼬마 빌딩이 경매로 지금 매각되고 있는데 요 부동산을 뭐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별다른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게 없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취득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뭐 그 유치권 금액으로 2억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서 만나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이 됐든 점유가 됐든 뭔가 하자를 잡아서 이거는 내가 깰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증거를 명확하게 잡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뭐 낙찰 받고 나서 싸우는 게 맞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는 건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도 아니고요. 또 공사를 한 그 공사업자도 아니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있었던 도급 계약, 도급 거래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권이 100% 성립한다 또는 100%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기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이 꼭 욕심이 난다고 한다면 현장에 먼저 가서 유치권자를 만나보실 것을 좀 권유해 드립니다. 만나보면 유치권자는 당연히 처음에 뭐 유치권 이거 제가 낙찰받고 와서 얼마를 드리면은 명도를 저한테 넘겨주실 거예요? 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질문을 하죠. 라고 한다면 유치권자는 뭐 열이면 열, 처음에는 다 법원에 신고된 내용 못 봤어요? 우리 2억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허위이거나 허위가 아니더라도 그 금액이 부풀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립하는 금액을 정말로 성립하는 유치권을 정말로 성립하는 금액으로 신고하는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가 다예요. 실무적으로 봤을 땐. 그래서 요 금액을 좀 미리 흥정하고요. 사전에 약속을 해서 뭐 1억 정도로 낮춰다거나 흥정을 해서 그 금액만큼 낮게 입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유치권자와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고 그 명도를 넘겨받는 요게 가장 좀 그 합리적인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깰 수 있으면 깨겠지만 못 깬다고 버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장하는 금액, 적어도 주장하는 금액은 물어주면 명도를 넘겨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유치권자가 끝까지 2억에서 한 푼도 안 깎아준다? 그럼 나는 8억에 입찰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유치권자가 뭐 한 1억 5천으로 깎아줬다? 그럼 8억 5천에 입찰하면 되는 거고 뭐 한 1억으로 시원하게 깎아줬다라고 한다면 9억에 입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금액을 물어주고요. 넘겨받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똑같이 10억이 들어가는데 명도비가 추가로 안 들어가는 이렇게 계산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도비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을 10억에 낙찰받았다. 그래도 명도비는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그 명도비가 오히려 세이브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건이거든요. 자, 오늘은 특강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큰 틀에서 어떤 핵심만 짚어봤습니다.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판례 연구까지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강이니까 첫 시간 그 부동산 경매 특수물건 3형제 중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법정지상권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그 공유지분 사건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